아들에게 20억 아파트 줬더니 엄마를 쫓아내고 며느리 친정 식구 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날 거예요. 하지만 결말은 통쾌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67세 이영자 할머니 계세요. 가명이고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들한테 20억짜리 아파트를 통째로 넘겨줬어요. 상속세 아끼려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들이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아니,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요. 집 열쇠를 바꿔버렸어요. 엄마가 집에 못 들어오게요. 그리고 며느리 친정 엄마 아빠를 그 집에 들여놨어요. 할머니가 문 두드리면서 이게 내 집이야. 문 열어. 하셨는데요.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이제 제 집이에요. 나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할머니는 그 순간 기절하실 뻔했대요.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이 이럴 수가. 짐 싸라고 30분 주더래요. 30분. 40년 살던 집을요. 할머니는 그날 캐리어 하나 끌고 집을 나오셨어요. 갈 곳도 없이요. 친구 집에서 3개월을 전전하시다가 결국 월세방을 구하셨어요. 평생 자기 집에서 사신 분이 67세에 월세살이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가만히 당하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법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1년 반의 긴 싸움 끝에요. 완전히 역전승을 하셨어요. 집도 돌려받으시고 아들한테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집 증여할 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미 증여하신 분들도 집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들을 키우셨거든요. 아들이 5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 일하시면서요. 아들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내 아들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다니게 해야지 하시면서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대요. 하루 18시간씩 일하셨어요. 아들은 정말 효자였어요. 어릴 때는요. 엄마, 내가 크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큰 집에서 살게 해줄게.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에 편지를 썼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엄마예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니셨대요.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닌다 하시면서 동네방네 자랑하셨대요. 아들이 결혼할 때도 할머니가 전세금 5천만 원 보태주셨어요. 너희 신혼살림 마련해라 하시면서요. 며느리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할머니한테 잘했거든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하면서요.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사는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셨어요. 평생 모은 돈 1억 5천에 25평 아파트였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에요. 그 집에서 20년을 사셨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강남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20억이 됐어요. 할머니는 그 집이 자랑이셨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이야.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3년 전이었어요.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상속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상속? 엄마 아직 건강한데 무슨 상속 이야기야? 아니에요, 엄마.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상속세 안 내잖아요. 아들이 세무사 상담도 받아왔더래요. 지금 증여하면 세금 1억만 내면 되는데
나중에 상속하면 5억 낼 수도 있대요. 할머니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5억이나? 그럼 우리 집 반이나 세금으로 내야 하네. 네, 그러니까 지금 증여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도 엄마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당연하죠. 엄마, 이게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여기 사시는 거고요. 정말? 엄마가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네.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쫓아내겠어요? 여기 어머니 집이에요. 평생 사세요. 할머니는 그 말 믿으셨어요. 아들 말을, 며느리 말을요. 그래, 우리 아들이 나한테 나쁜 짓 하겠어? 며느리도 착한데.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등기소 가서 명예 이전하고 증여세 1억 내고요. 아들이 그날 저녁 할머니 모시고 고급 식당 갔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할머니는 그날 정말 행복하셨대요. 우리 아들 효자다. 엄마 생각해서 세금도 아껴주고. 그런데 그게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명예 이전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점심 드실래요? 할머니는 좋아하셨어요. 그래, 갈게. 우리 손주들도 보고. 그런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뭔가 얘기하다가 할머니 오니까 뚝 그쳤거든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할머니가 물으셨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느리가 얼버무렸어요. 점심 먹고 나서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 집 관리비가 얼마나 나와요? 응? 한 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40만 원이나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엄마 혼자 사시는데. 할머니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평생 살던 집인데 관리비야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관리비 너무 비싸잖아요. 조금 아껴 쓰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그 순간 뭔가 찝찝하셨대요. 왜 갑자기 관리비 얘기를 하지? 2개월이 지났어요. 이번엔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이 집 좀 보여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집 상태 확인하려고요. 아들이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혹시 수리할 데 있나 봐서요. 그런데 며칠 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했어요. 혹시 아파트 동호 주인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아드님이 이 집 내놓으신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하셨어요. 뭐라고요? 집을 내놓다니? 네,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시세 20억인데 19억 5천에 금매로요. 할머니는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우리 집 팔려고 해? 아들이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저희가 돈이 급해요. 돈이 급하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아? 엄마, 이제 제 명의 집이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뭐? 내 명의? 명의만 내 거고 내가 사는 집인데. 엄마,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제가 처분할 권리가 있어요. 이 나쁜 놈. 너 그러려고 증여받은 거야? 엄마, 말씀 좀 조심하세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우셨대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찾아왔어요. 며느리 부모님도 같이요. 엄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드셨대요. 뭔데? 이 집을 저희가 쓰려고 해요. 뭐? 며느리 부모님이 사실 집이 없으세요. 전세 살다가 이번에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사시게 하려고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하셨어요. 그럼 나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다른 데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이에요. 법적으로도 제 남편 명이고요. 나는 어디로 가? 67살 늙은이가. 아들이 말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시면 돼요. 제가 전세금 5천만 원은 드릴게요. 5천만 원? 이 집이 20억인데 5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엄마, 그것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데. 며느리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아주머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할머니는 그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대요. 당신들이 누군데 내 집에서 나한테 이래. 며느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 이제 우리 사위 집이에요. 아주머니가 나가셔야죠. 할머니는 그날 아들 부부를 쫓아냈어요. 당장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법적으론 아들 집이었으니까요. 2주 후 아들이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요. 2주 안에 집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셨어요. 변호사님, 이거 말이 돼요? 내 집인데 내가 쫓겨나야 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증여할 때 거주권 등기하셨어요? 거주권 등기? 그게 뭐예요? 증여하면서 할머니가 평생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아들이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아드님이 집 주인이에요. 할머니를 내보낼 권리도 있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증여 취소 소송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게 뭔데요? 아들이 부양 의무를 안 지켰다는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긴 한데 쉽지 않아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할머니는 일단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집 나르는 업체 직원들이었어요. 엄마, 2주 줬는데 아직도 안 나가셨네요. 제가 직접 짐 빼드릴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이제 제 집이에요. 빨리 나가주세요. 직원들이 할머니 짐을 막 박스에 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할머니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며느리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손 치워. 너 같은 년이 우리 아들 버려놨구나. 뭐라고요? 제가요?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조심할 게 뭐 있어? 너희들이 내 아들 망쳐놨어.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우리 마누라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왜 그래? 내 집에서 나 쫓아내는 놈들한테. 결국 경찰이 왔어요. 이웃이 신고한 거예요.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명의가 아드님으로 돼 있으면 아드님이 집 주인이에요. 경찰관님, 이게 말이 돼요? 내가 40년 산 집인데. 저도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아드님 집이에요. 할머니는 그날 결국 집을 나오셨어요. 캐리어 하나 손에 들고 나올 수 있는 것만 챙겨서요. 40년 동안 모은 짐들은 다 창고에 처박혔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할머니한테 봉투 하나 줬어요. 5천만 원 있어요. 이걸로 뭐라도 구하세요. 할머니는 그 돈을 집어던졌어요. 이딴 거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할 사람은 너야. 두고 봐. 할머니는 그날 친구 집으로 갔어요.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친구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드셨대요. 친구분은 좋은 분이셨어요. 언니 괜찮아. 여기서 지내하시면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미안하셨어요. 내가 폐만 끼치네. 하시면서 눈치 보셨어요. 친구분 남편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보, 이게 언제까지야? 친구라지만 한두 달이지. 이러시는 게 들렸대요. 할머니는 그 소리 듣고 가슴이 무너지셨어요. 나는 이제 아무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한 달이 지나고 할머니는 월세방을 구하셨어요. 아들이 준 5천만 원 처음엔 집어던졌지만 주워서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 돈이라도 없으면 나는 길거리에 나왔는데 하시면서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어요. 25평 아파트에 살다가요. 할머니는 이삿짐 푸시다가 주저앉아서 우셨대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뭘 잘못한 거야? 그때부터 할머니는 우울증이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드셨고 밥도 잘 못 드셨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친구분이 걱정돼서 매일 전화하셨어요. 언니, 그러지 마. 우리 밥이라도 먹으러 나와.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친구분이 할머니한테 그러셨어요. 언니, 이러고만 있을 거야? 법적으로 싸워봐. 나는 이미 변호사한테 갔어. 방법이 없대. 한 명이 그랬다고 포기해. 다른 변호사한테도 가봐. 돈이 어디 있어?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언니, 법률구조공단 있잖아. 거기 가면 무료로 도와줘. 할머니는 그 말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셨어요. 무료 법률 상담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젊은 여자 변호사를 만나셨어요. 할머니, 자세한 이야기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혼자 아들 키운 이야기, 증여한 이야기, 쫓겨난 이야기 다요. 변호사가 할머니 이야기 듣고 눈물을 글썽이더래요. 할머니, 이거 충분히 싸워볼 만해요. 정말요? 네, 증여 취소 소송이랑 부당이득 반환 소송 둘 다 가능해요. 그게 뭔데요?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증여 취소는요, 아들이 부양 의무를 안 지켰으니 증여를 취소하는 거예요. 민법에 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대요. 그게 우리한테 적용돼요? 네. 아들이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잖아요. 이건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이에요.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은요? 할머니가 평생 아들 키우느라 쓴 돈, 아들 결혼 자금으로 준 돈,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네, 판례가 있어요. 실제로 이긴 케이스들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셨대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우리 끝까지 싸워봐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지셨어요. 증거 수집을 시작하셨어요. 아들이 보낸 내용 증명,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다 모으셨어요. 이웃 증인도 구하셨어요. 할머니가 쫓겨나던 날 본 사람들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를 찾으셨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이었어요.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신다. 엄마 손이 거칠어졌다. 나는 커서 엄마를 꼭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할머니는 그 일기장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꼭 참으셨어요. 이제는 눈물 흘릴 때가 아니야. 싸워야 할 때야.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했어요. 증여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소.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며칠 후 아들한테 소장이 날아갔어요. 아들이 황급히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송이요? 그래, 소송이다.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엄마, 이거 이기지도 못해요. 변호사 비용만 날리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엄마가 진짜. 너야말로. 너 정말 내가 낳은 자식 맞니? 할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어요. 두고 봐라. 내가 누군지 보여줄 테니까. 첫 재판날이 왔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가셨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할머니 떨지 마세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하셨어요. 법정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먼저 와 있더래요. 아들도 변호사를 대동했어요. 큰 로펌 변호사였어요. 며느리도 와 있었고 며느리 부모도 와 있었어요. 할머니와 아들이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할머니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어요. 이 사건은 명백한 증여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원고를 40년간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강제로 퇴거시켰습니다. 이는 민법 제556조 수중자의 부양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도 자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이주 비용을 제공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판사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원고 증여할 때 아드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머니가 울먹이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명의만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6개월 만에 쫓아냈어요. 판사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피고 증여받을 때 어머니가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들이 대답했어요. 당시에는 그럴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가정이 있고 처가 부모님도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라 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거짓말. 너는 처음부터 나를 쫓아낼 생각이었어. 판사가 원고 진정하세요 하셨어요. 할머니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아들이 증여받고 바로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은 기록이었어요. 판사님, 피고는 증여받자마자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원고를 내쫓을 계획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급전이 필요해서 매물로 내놓은 것뿐입니다. 실제로 팔지는 않았습니다. 판사가 다음 증거 제출하세요 하셨어요. 할머니 변호사가 이웃 증인을 신청했어요. 할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증인석에 서셨어요. 증인, 사건 당일 무엇을 보셨습니까? 피고가 짐 싸는 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원고의 짐을 강제로 빼내는 걸 봤습니다. 원고는 울면서 저항했지만 결국 쫓겨났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했어요. 증인, 혹시 원고와 친한 사이입니까? 네,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할머니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이었어요. 판사님, 이것은 피고가 어린 시절 쓴 일기입니다. 여기에 엄마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오히려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입니다. 판사가 그 일기장을 받아서 읽으셨어요. 한참을 읽으시더니 아들을 쳐다보셨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가 물으셨어요. 피고, 이 일기 쓴 게 당신 맞습니까? 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까? 대답하세요. 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를 쫓아냈습니까? 저도 제 가정이 있어서. 판사가 한숨을 쉬시더래요. 재판은 1차로 끝났어요.
나오면서 아들이 할머니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말 걸지 마 하시고 돌아서셨어요. 변호사가 할머니 잘하셨어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하셨어요. 2차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직접 증언대에 섰어요. 판사가 물으셨어요. 원고 아드님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키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려고, 아들 결혼시키려고, 제 인생은 전부 아들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 줬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 말 믿고 집까지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저를 쫓아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한 적이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방청객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판사가 아들한테 물으셨어요. 피고 어머니 말씀 들으셨습니까? 할 말 있습니까?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그럼 왜 어머니를 쫓아냈습니까?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아들 팔을 꼬집었어요. 정신 차려요. 하면서요. 판사가 그 모습을 보셨어요. 피고 혹시 배우자분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입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우리도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보살펴야 하고. 판사가 피고 배우자 발언권이 없습니다. 앉으세요 하셨어요. 며느리가 앉으면서 투덜거렸어요. 이게 무슨 재판이야? 할머니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했어요.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신의와 도리의 문제입니다. 원고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민법 제556조는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고에게 정의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측 변호사도 최종 변론을 했어요. 증여는 적법했고 피고는 이주 비용도 제공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판결은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2주가 할머니한테는 정말 길었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이루셨대요. 만약 지면 어떡하지? 하시면서요.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드디어 판결 날이 왔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가셨어요. 아들도 와 있었어요. 며느리도, 며느리 부모도요. 판사가 들어오셨어요.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할머니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인용한다는 건 원고가 이겼다는 뜻이었거든요. 판사가 계속 읽으셨어요. 피고는 원고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 즉, 부동산은 다시 원고의 소유로 한다. 할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판사가 계속하셨어요.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증여받은 후 6개월 만에 원고를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시켰다. 이는 명백한 부양 의무 불이행이며 증여자에 대한 배신 행위다.
민법 제556조에 따라 원고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본 사건에서 피고는 증여받자마자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고 원고를 강제로 퇴거시키면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며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변호사가 할머니를 부축하면서 할머니,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했어요.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말도 안 돼. 항소할 거예요. 하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어요. 그만해. 우리가 졌어. 며느리가 당신 미쳤어? 20억짜리 집을 그냥 줘? 했어요. 아들이 우리가 잘못했어. 하면서 법정을 나갔어요. 할머니는 법정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 우셨어요. 변호사가 할머니 축하해요. 정의가 이겼어요. 했어요. 할머니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변호사 손을 꼭 잡으셨어요. 판결이 확정됐어요. 아들 측에서 항소를 포기했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 달 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40년 살던 그 집으로요.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데 감회가 새로우셨대요.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며느리 부모가 살다 간 흔적이 곳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상관없으셨어요. 청소하면 되지. 내 집이 돌아왔는데 뭐가 중요해.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셨어요. 며느리 부모 물건은 다 상자에 담아서 밖에 내놨어요. 그리고 할머니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셨어요. 집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눈물을 흘리셨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혼자 왔더래요. 할머니는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이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저 이혼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뭐? 마누라가 저한테 소송 걸었어요. 재산 분할로요. 집도 돌려줘야 하고 위자료도 내야 해서 저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마누라가 저를 이용했던 거예요. 엄마 집 받아내자마자 이혼하자고 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대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엄마한테 용서받으려고? 엄마, 제발.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니까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게.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가져가. 50만 원 있어.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들은 울면서 돈을 받아들고 갔어요. 할머니는 문을 닫으시고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인과응보구나. 며느리한테 당했네.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편치 않으셨어요. 아무리 배신했어도 아들은 아들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평화롭게 지내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 나가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경로당도 다니시고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아들한테 집을 넘겨줬다가 쫓겨났어요.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뭐? 그런 일이? 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한 할아버지가 나도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했는데 무서워지네 하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증여하실 거면 꼭 거주권 등기하세요.
이건 평생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아들이 나중에 팔아도 할아버지는 계속 사실 수 있어요. 공증 비용 20만 원이면 돼요. 그리고 조건부 증여로 하세요. 부모 부양 안 하면 집 다시 돌려받는다는 계약서 쓰시고요. 이것도 공증 받으세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경로당마다 다니시면서 이런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한 달 만에 5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할머니 덕분에 거주권 등기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순희 씨 덕분에 우리 노후가 안전해졌어요 하시면서 감사해 하셨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안정을 찾으셨어요. 집에서 편하게 사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요. 어느 날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손주였어요. 7살짜리 손주가 혼자 서 있더래요. 할머니, 어머, 너 어떻게 왔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보라고 했어요. 손주가 편지 하나를 줬어요. 며느리가 쓴 편지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만은 가끔 봐주세요. 이 아이는 할머니를 그리워합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손주를 안으셨어요. 우리 손주.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응. 엄마가 할머니 집까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와도 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는 손주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손주는 달랐어요. 그날부터 손주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 왔어요. 할머니는 손주한테 밥도 해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요. 하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는 절대 만나지 않으셨어요. 너희 부모는 내가 용서 못해. 하지만 너는 죄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봐줄게.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어느 날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온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시고도 손주는 만나시네요. 손주는 잘못이 없잖아요. 애는 그냥 엄마 아빠 말 들은 것뿐이에요. 아드님과는 화해하실 생각 없으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아직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원망도 이제 많이 줄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원망하면서 사는 것도 불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놓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한 건 아들 업보고 저는 제 남은 인생 잘 살 거예요. 기자가 명언이시네요 하면서 감동했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할머니한테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힘이 났어요. 저도 소송 걸어볼게요. 할머니는 그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우리 편이에요. 증거 잘 모으시고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세요. 지금 할머니는 70세가 되셨어요. 집에서 평화롭게 사시고 손주도 가끔 보시고요.